해석학 수업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해석의 방법과 범주들을 다루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전이해 구조, pre-understanding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투만의 그 전이해 구조 개념을 설명하고 세 번째 강의가 마친 걸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지난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은 전이해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텍스트 또는 본문을 읽게 될 때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 전이해 구조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해 구조에서 해방되는 독자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이 강의에서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 교과서는 2장이 되겠습니다. 해석의 방법과 범주들인데 57쪽에서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덧붙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의 기술로서의 해석은 추측이라든지 추론을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해의 과정에서 추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철학에 해석학이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2장의 주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해석의 철학적 방법입니다. 해석의 철학적 방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해석의 골격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텍스트를 읽게 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문이라든지 텍스트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텍스트가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그런 의미를 창출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은 해석의 골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철학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철학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해석의 철학의 방법에서 물음과 대답의 변정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의 59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라고 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데 대한 물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음입니다. 철학의 시작은 곧 물음과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 자체이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중립적인 그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는 것이 그 텍스트는 살아있게 하고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독자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가 의미를 드러내게 하는 방식은 바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방법 가운데 물음과 대답의 변정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말하기를 존재의 폭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그 숨겨져 있는 것이
폭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물음을 통해서 폭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틴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물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묻지 않는 텍스트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은 해석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텍스트는 대꾸하지 않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텍스트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누구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텍스트는 그 의미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해석의 상대주의와 객관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하겠지만은 그 텍스트는 일종의 상대주의에 대해서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독자를 위해 편을 드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독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물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텍스트나 본문은 실제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자가 일정한 질문이나 물음을 가지고 본문이나 텍스트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독자의 질문은 철학적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방식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정한 방향으로 질문을 묻는 것은 일정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독자가 텍스트에 접근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물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기존의 대답으로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형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향, 다양한 방향으로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의 의미만을 찾으려고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형식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세계관일 수 있고 또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점일 수 있고 또 해석학적 의미에서 지평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지평이 없는 그런 해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향에서 탈피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 대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평이 뭔지 모르지만 그 지평에 따른 그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사구시의 관점, 즉 실정주의나 사실관계에서 출발을 하면 그와 같은 답을 얻게 되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텍스트는 또 다르게 이데올로기적인 대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음과 대답의 변정에서 역사 해석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해석과 관련해서 역사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historical event를 말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historical fact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쓰여진 것이고 과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해석의 이론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해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후자인 historical event, 역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분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학의 가장 큰 발전을 했던 역사 해석에서 두 가지 역사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61쪽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역사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일종의 두 가지 역사의 관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관입니다. 역사의 관점, 사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두 역사관이 지배적이었는데 하나는 실정주의적 사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편집 사관이 있었습니다. 폰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폰 랑케가 주도했던 실정주의적 그런 역사 이해는 모든 역사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상대주의나 자유주의적인 어떤 해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주의가 가장 최상의 그런 해석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실정주의 사관은 역사가 자신의 행위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이야기나 주장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 자료 이런 것을 해석하고 관찰하는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련된 역사의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분류하고 관찰하는 역사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역사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역사의 문장에서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 문장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정승태 교수가 아침에 양치질을 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어제의 것을 해석을 할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은 시저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왜 그가 건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역사 해석에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정주의 사관에서는 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팩트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시저에게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역사가의 물음이 역사에 개입되면 그것은 사건이 개입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실정주의 사관은 역사가의 역사의 사실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정주의 사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집사관, history biography라고 하는 편집사관 역시 역사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집사관은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을 편집하는 형식 또는 연대기별로 묶는 역사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학부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스팽글러라든지 토인비라든지 그리고 기번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역사는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려 붙이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정확하게 연대기별로 옮겨서 붙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루빈 콜링우드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한 편집사관의 형태가 가위와 풀의 역사다, scissors and paste history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콜링우드에게 있어서 편집사관은 연대기별로 일어난 일들을 가위로 오려서 붙여내는 역사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콜링우드가 지은 관념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역사를 하나의 해석으로 이해를 하고 역사의 사실, historical fact가 아니라 historical event라고 주장을 합니다. 콜링우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가를 역사에 개입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역사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신 혹은 관념에 의해서 역사가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관심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역사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사라진 것이고 그 역사가가 현재에 재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역사가는 한 해석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현재에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콜링우드에 따르면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역사로 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는 단순히 사관인 어떤 사건만을 기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역사는 과거의 자료를 나열하고 배열하면서 구성하고 또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또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첨가할 것은 첨가하는 그 작업과 임무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콜링우드에 따르면 그것은 역사가로서 해석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석자는 결국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매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가?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가? 왜 이때에 이런 문장을 사용을 했을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사라진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죽은 과거나 무의미한 그런 과거는 역사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콜링우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역사가가 질문을 가지고 언제든지 과거의 것을 살아있게 하고 현재에 현현 혹은 재현시킬 수 있는 힘을 역사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관념의 역사라고 하는 데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역사는 관념의 역사 혹은 정신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콜링우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신학자인데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불트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불트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트만은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물음의 도식입니다. 불트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쓰여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자가 무엇든 질문을 가지고 성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성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성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석의 방법 가운데서 질문과 대답의 변정의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서는 보편적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학의 방식에서 질문과 대답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고 이해로 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질문에 대한 세 가지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이 시간에 마쳤고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